안녕하세요. 미국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김민중 대표님 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국 주식 초등학교가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이번에 예상 외의 반응을 보면서 김민중 대표님의 능력이 정말 한계가 어디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너무나 재밌는 강의를 통해서 지난주에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셨는데요. 오늘 방송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업하시는 동안에 나는 뭐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요. 아주 재밌게 수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대표님하고 이걸 찍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수강생을 앞에 두고 눈에 보고 하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대표님하고 하는데, 이게 대표님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텐데, 내가 뭐 이렇게 뭐,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구성을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모르겠다, 잊어버리고, 일단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 입학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님은 이제 미주초 교장님이시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 있다고 해서 수업을 못할 건 아니니까 저는 이제 선생님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초보자한테 잘 맞춰서 하나씩 잘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좋은 학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 입장에서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재밌는 강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뭐 과제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좀 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돈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는 거를 자본 이렇게 쓰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남의 돈을 이제 빌려오는 거를 부채, 그리고 요 돈을 조달한 거를 사용한 것을 자산이라고 한다. 요런 정도는 우리가 해보자라고 말씀을 음, 드렸고, 예, 그 자산을 활용해서 물건을 팔면 매출액, 그리고 비용을 다 빼면 순이익이라고 한다. 요런 정도의 구조장들은 머리에 넣어놓고 하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처음 영상으로 보신다고 하면 잠시 중단하시고 첫 예. 번째 영상으로 가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들을 조금 하고 이번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이번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버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산을 활용하는데 그 자산들을 실제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 요 부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꼭 봐야 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포인트 중에서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를 핵심적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또 이제 화면이 있는데 요 예. 화면도 제가 이렇게 예쁘게 그려왔는데요. 뭐 물론 옛날에 제가 강의할 때 쓰던 자료인데 저도 사실은 데이터 이어로를 하면서 강의를 한 5년 정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예. 이제 초이스탁 솔루션도 만들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개발하고, 뭐 회사의 기본적인 거 세팅하느라고, 그전에는 이제 강의를 한 10년 정도 가까이 하다가, 이제 음. 체력도 지치고, 해서 이제, 내 인생의 강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좋았거든요.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도 되게 힘이 들고 한 내용이었는데, 예. 이번에 또 생각지 않게 또 이렇게 미주초 기회가 돼서, 대표님 채널에서 옛날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그 초보자들이 반짝반짝했던 눈을 제가 직접 여기서는 보지는 못하지만 그 느낌은 알고 있으니까 네, 그분들한테 잘 설명드린다 생각하고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예, 예. 이 방송 보시는 일단은 분들이 댓글로 좀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한테. 그럼 너무 감사하죠. 네, 그 댓글이 힘이 많이 되죠. 예. 네, 제가 이제 자금 조달하는 내역을 이제 내가 내면 자본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빌리면 부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음, 요걸 이제 쓴 내역을 저희가 자산이라고 했는데, 요 예. 자산을 이제 세부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일단은 회사가 이제 설립돼서 돈을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때까지 어떤 행동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장표를 먼저 보지 마시고, 음,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다 생각해 보시고, 내가 돈을 일단 모았어. 근데 어떤 물건을 만들고 싶은 게 있어.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라고 한번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음, 다 똑같은 결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 재무제표를 먼저 보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먼저 세팅할까?
그러면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하면 일단은 땅을 네, 구매해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 필요한 공장을 지어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생산에 필요한 기계를 사와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기계에 들어갈 원재료를 가공해야 되니까 원재료를 수입해다가 뭔가 가공해서 최종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원재료를 사오고, 사람을 뽑고, 음, 그래서 만들어서 하는데 1년 지났더니 너무 잘 팔린 거예요. 음, 너무 잘 팔렸어. 그러면 이 회사가 더 많은 돈을 투입해서 더 많은 설비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원재료를 사서 더 많이 생산하고 이런 절차를 계속 거치는 거예요. 음, 이렇게 거치다 보면 회사가 이제 현금이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처음에는 현금이 설비 투자하고 막 하는데 들어갔다가 나 좀 현금이 많이 남네? 그럼 이 현금을 어떡하지? 만약에 그 우리 독자님께서 그 사장님인데 현금이 이제 많이 남아요. 막 설비 음, 투자하고 막 원재료 사왔는데도 현금이 막 쌓여요. 음.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뭐 부채도 갚아야 될 것 같고요. 부채가 그렇죠. 있으면. 부채도 갚고 또 이제 뭐 어떤 대표님들은 뭐 주식 투자? 뭐 그렇죠. 이런 주식도 분들도 사고. 있으시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에 현금으로 놔두면 이익률이 0%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고정 채권을 뭐 3%에 넣던 4%에 넣던 하면 현금 자체가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음, 뭐 다른 회사 주식을 사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회사가 성장할 때 관련 산업에 되게 괜찮은 회사가 있다. 그럼 그 회사를 그 돈으로 인수하기도 하는 거죠. 인수해서 그렇죠. 회사를 더 키우는 거죠. 이런 행위들을 계속 이제 업력이 지나면서 지금 말씀드린 영역들을 점점 확장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확장하는 영역들에 우리가 돈을 쓰게 돼 있고 그 돈을 쓴 내역이 자산 항목에 기록돼 있는데 크게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고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무제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더 깊이 나와 있고 세부 항목이 있지만 저희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큰 음, 덩어리의 변화들만 체크하셔도 충분하니까 예, 재무제표 무슨 이렇게 두꺼운 책 있잖아요. 사셔가지고 내가 오늘 계정 과목을 한번 박살내 보겠다. 그래서 음, 막 매출액, 매출원가, 뭐 재무상태표, 뭐 현금비, 현금 등가물 막 하나씩 내가 다 파겠다 하면 그거 죄송하지만 아마 3분의 1도 못 끝내고 포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그러실 필요 없고요. 큰 단위들이 보고 어떤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활동이 이제 여기 자금의 사용 내역으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쓸 수 있는데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렇게 토지, 뭐 건물 이런 거 산다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예, 여기 첫 번째 요거 샀고 그 다음에 원재료 샀고 예. 네, 원재료 사서 물건 생산해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매출액 냈고 회사가 성장하다 보니 돈이 남으면 네, 다른 회사 주식도 사기도 하고 음, 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음, 형태의 돈을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인수합병. 남의 예, 회사를 아예 인수해버려. 그래가지고 합병을 시키거나 아예 그냥 자회사로 만들거나 이런 형태들의 돈을 계속 쓰게 돼. 그래도 남으면 현금인 거죠. 예, 그래도 남으면 현금성 자산으로 쌓이는 건데 이런 형태들로 돈이 계속 확장되면서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산 항목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걸 큰 덩어리로 이렇게 그룹을 한 5개 정도로 나누면 요 정도로 나눌 수 있고 요거를 재무제표에는 요 정도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미국 재무제표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 아마 당좌자산의 말은 미국에는 잘 쓰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음, 이제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라고 하는 걸로 예, 그냥 표기만 돼 있고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요. 우리나라도 재무제표가 당좌자산이란 말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진짜 아, 당좌라는 말 진짜 옛날 말이거든요. 예, 옛날에 우리 아마 대표님이나 저 나이 때나 그 어렸을 저기 중고등학교 때 막 당좌수표 이런 거 들어보면 되게 나이가 맞아요. 있으신 분들이 예, 요즘 아이들은 당좌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당좌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현금에 거의 가깝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 당좌라는 단어가 나오면 진짜 현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음,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 보셨을 때 재고 자산 그러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또 재료죠. 예, 재료 팔리지 음, 않은 뭔가 쌓여 있는 것 이런 예,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고 자산을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딱 그게 재고 자산이 맞아요. 그래서 원재료 사오는 것들, 팔리지 않은 제품들 요거를 그냥 재고 음,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투자 자산은 요런 이거 투자한 돈이잖아요. 예, 투자를 목적으로 뭔가를 했으면 투자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 주식을 사면 유가증권이고, 네. 자회사
자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자산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형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면 형태가 있는 자산이고, 이건 다 설비 투자와 관련된 돈을 썼다. 그리고 음, 이런 것들은 토지, 건물, 기계,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유형 자산이라고 그룹핑을 하나 해놓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형 자산은 뭐냐면 형태가 없어요. 그 음, 얘기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뭔가 돈을 썼대요.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회사의 무형자산 가치가 되게 커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의미에서는 무형자산 가치가 큰 회사가 좋을까요? 낮은 회사가 좋을까요? 당연히 높은 회사가 우리가 보통 애플의 뭐 이렇게 무형자산 가치가 얼마다 음, 뭐 여기서 뭐 엔비디아의 무형자산 가치가 얼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때 이야기하는 무형자산은 그냥 브랜드 가치를 말하는 거고요. 예, 재무제표에서 얘기하는 무형자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재무제표를 봤는데 애플의 무형자산이 뭐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음, 기사 검색을 해보면 재무제표에 있는 무형자산보다 한 100배는 많은 것 같은데 예, 왜 그렇지? 두 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언론사에서 이야기하는 무형자산은 재무제표에 이야기하는 무형자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브랜드 자산이 이 정도 된다라고 평가해 주는 거고 그것은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아요.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형자산은 형태는 없는데 돈을 썼다라는 자산이에요. 음, 가장 대표적인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개발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개발비를 썼는데 당장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만 하더라도 뭐 한 3년씩 개발하잖아요. 예, 3년 동안 돈은 계속 썼는데 당장의 매출로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걸 비용으로 다 하면 이제 적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음, 요걸 나중에 수익하는 시점에 인식할 수 있게끔 그래 일단 자산으로 잡아놔. 돈을 쓴 음, 것까지만 내가 인정해 줄게 할 때 개발비로 일부 네,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근데 되게 엄격하게 네, 제한돼 있고요.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R&D 비용으로 해서 다 넣는 것 같고요. 예, 미국 기업에서 무형자산의 금액이 잡혔다 그러면 전부 다 거의 인수합병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이 갑자기 탁 늘었어요. 뭐 200억 달러가 탁 늘었어요. 뭐 2천억 달러가 팍 늘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얼마짜리 M&A를 했구나.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제일 정확한 거는 물론 이제 에드가에서 재무제표 원본을 열어서 컨트롤 F를 눌러서 찾기를 해서 찾아내야 되겠지만 그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숫자가 아니다 하면 여기 뭐 M&A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무형자산은 대부분 이제 원래 가격에 보다 더 많이 좀 프리미엄만 쓰게 돼 있는데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무형자산은 어쨌든 M&A, 인수합병과 관련된 숫자가 쓰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장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와볼게요. 요 마지막 화면에서 각각의 화면들을 요 단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엇인지 말할 수 있으면 자산 항목의 공부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음, 첫 번째, 당좌 자산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현금이구나. 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그냥 현금이구나. 끝. 두 번째, 재고 자산. 재고는 원재료랑 안 팔린 제품을 재고라고 하더라. 끝. 세 번째, 투자 자산은 회사가 성장을 위해서 뭐 타 회사에 투자했거나 자회사를 설립했거나 이런 유가증권에 투자한 것들을 투자 자산이라고 하더라. 음, 그다음 네 번째, 유형 자산은 형태가 있는데 이건 다 설비 투자라고 하더라. 다섯 번째, 무형 자산은 형태가 없는데 미국 기업 재무제표는 대부분 다 인사, 인수합병권이라더라. 끝.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산 항목에 대한 기본적인 뼈대가 이제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살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까지 숙제로 요거 다섯 가지의 이름을 네, 음, 외우고 말할 수 있으면 지금 정도를 말할 수 음, 있으면 되거든요. 음, 제가 예전에 막 이렇게 수업하고 실제로 가릴 때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외울 때 뭐 잘 안 외워지면 막 앞자만 따서 외우잖아요.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꼼수로 막 앞자르는데 제가 막 이렇게 외우거든요. 예, 앞자만 따서 당, 재, 투, 유, 무 뭐,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당재, 투, 유, 뭐 다섯 가지 있습니다. 외우세요. 그러고
그럼 당 하면 생각은 날 거잖아요. 당자는 음, 뭐다? 재고, 요렇게 해서라도 예, 요 5가지 뼈대 정도는 외워오시면 다음번 시간에는 요 자산의 세부 항목에서 투자 포인트를,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를 뭘 잡아야 되는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로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쌓아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위에 있는 당좌 자산하고 재고 자산 두 개를 요거는 실제로 사업에 직접 이게 사업을 직접 돈을 버는데 바로 활용되는 자산에 여기 활용되는 자산이고 예, 요거를 이제 뭐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운전 자본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한글로는. 음, 영어로는 working capital이라고 이야기하는 예, 운전 자본. 그러니까 운전 자본이라는 게 회사가 실제로 본업과 관련된 돈이 투입된 것들을 운전 자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 원료를 생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니까 당연히 운전 자본이겠죠. 그 요거를 이제 두 개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투자, 유형, 무형 요 세 개를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기준이 그냥 1년이에요. 1년. 음, 1년이라서 모든 재무 비율에 유동이란 말이 붙으면 그냥 1년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유동이 붙으면 그 1년 이상이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 자산은 사용해서 매출을 벌어야 되는데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1년 안에 매출로 현금화하는 요런 주로 자산들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음, 비유동자산이라는 거는 당장 1년 안에 수익을 내지 않는 자산들이에요. 자, 유형자산 투자를 막 지금 막 해요. 했다고 해서 갑자기 막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것들. 예, 자회사, 유가증권, 인수합병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유동자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 요거에서 전체 자산 중에서 당자 비율, 뭐 재고 비율, 그다음에 뭐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이런 거 여기서 다 비율로만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비율을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개념만 딱 익혀두시면 나중에 비율은 컴퓨터가 계산해주고 데이터가 보여주고 차트가 보여주니까 이 비율이 바뀌면 회사의 활동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이해하고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지. 재무제표가 미래를 보여주진 않아요. 하지만 자산의 변동들을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갈지를 살짝 요만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음, 나머지 부분들은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나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예, 부분들을 충분히 채워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약간의 미래와 나머지 미래를 이렇게 쭉 보면 훨씬 더 좀 중장기적인 악목으로 그 기업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재무 분석을 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이제 오늘 2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진짜 중요한 음, 오늘은 매출 채권이라는 개념 하나하고 예, 재고 자산이라는 개념 요 2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2가지만 머리에 익혀두시고 투자자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출 채권. 그럼 두 개를 일단 쭉 나눠볼게요. 오른쪽에 채권. 음, 채권이라는 게 뭐죠? 돈을 돈을 빌리는 받을 거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권리. 채무하면 의무가 있는 거고, 채권이다 그러면, 뭔가 받을 수 있어요. 예, 자, 앞에 있는 매출은 물건을 팔았다는 뜻이잖아요. 음,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대요. 음, 그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과연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일반 상업에 많이 쓰는 그냥 외상인 거죠, 외상. 예, 물건은 가져갔는데 내가 다음에 드릴게요, 돈. 그럼 이게 외상이죠. 그러니까 외상이 매출채권인 거예요. 되게 이렇게 멋진 말로 써놓긴 했지만 잘 보면 매출채권 그냥 외상. 그러면 기업의 상거래에서는 도대체 왜 이 매출채권이 발생할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일반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는 외상을 거의 안 하잖아요. 예, 요즘은 다 카드 결제하거나 핸드폰 하거나 뭐 이체를 해주지만 저희 어릴 때는 뭐 외상도 좀 하기도 하곤 했습니다만은 일반 그 기업들 간의 거래는 물건을 보내줬다고 해서 바로 돈을 보내지 않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제품 공급자가 물건을 받으면 요 세금 계산서라는 걸 끊어요. 예, 세금 계산서라는 걸 발행해서 업체에다 돈 요렇게 해서 근거해서 돈을 주세요라고 발행을 해요. 예, 그러면 요 발행하는 동시에 이 물건을 판 회사한테는 그냥 매출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와도. 음, 일단은 매출을 찍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것 자체가 매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는 돈을 3개월 있다 줘요. 보통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한 1개월 내지는 한 3개월 내에 이렇게 주거든요. 예,
그러면 요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잖아요. 내가 그렇죠. 계산서를 발행해서 돈을 달라고 했을 때와 실제로 돈이 입금될 때까지의 요 상태, 요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그걸 매출채권이라 얘기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현금을 가지고 다 만들어냈고 갔으면 현금이 들어왔는데 현금이 안 오고 물건은 갔는데 현금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예. 상태가 지금 비어 있는데 요 간극을 지금 매출채권 외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음,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요. 자, 매출채권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잘 생각. 매출채권이 많다. 외상이 많다. 좋은 회사일까요? 안 좋은 회사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렵죠. 근데 제가 뭐 주로 드리는 질문들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주로 질문들을 답변을 드리는데 매출 채권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매출 채권이 누가 제일 많을 거냐면 아마 삼성전자가 제일 많을 거예요. 음, 왜냐하면 매출액이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요 세금 계산서를 발생해서 매출이 발생을 해야 매출 채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음, 매출 채권이 많다는 거는 매출이 많다는 것과 같은 얘기 때문에 매출이 많을수록 매출 채권도 같이 올라가요. 사이즈 자체가. 그래서 음, 매출 채권이 많고 적음이 이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근데 간혹 언론에서 잘 모르는 분들이 이 회사에 매출 채권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이렇게 음, 써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매출 채권이 있긴 있었는데 이 회사가 3개월에 현금을 줘야 되잖아요. 음. 이 현금을 못 받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매출 채권의 규모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에서 매출 채권이 많아지는데 외상이 많아지면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니까 그런 거 하나도 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매출 채권이 그러면 현금으로 3개월 만에 잘 갚고 있나? 안 갚고 있나?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출 채권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매출 채권이 잘 회수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음, 그 지표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짠! 자, 요 매출 채권이 회전일수. 회전일수라고 음, 하는 말이 음, 있잖아요. 이게 예. 회전일수가 뭐냐면 매출 채권이 외상이 발생했어요. 이 외상이 돌아서 현금으로 들어올 때까지 며칠 걸리냐. 요걸 이제 숫자로 아예 컴퓨터가 다 계산해놔요.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은 이걸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는 이건 재무제표, 뭐 투자지표 보면 공식이 또 있어요. 365일 나누기 매출채권 회전율. 음, 매출채권 회전율을 매출액 나누기 매출채권. 뭐 이러면서 막 그 외우는 거죠. 그래서 막 계산기 두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숫자가 딱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가 무슨 의미고, 이게 올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고, 떨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또는 경쟁사하고 비교했을 때 이 수치의 변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투자자한테 실제로 재무 분석을 하는 것이지, 매출 채권 회전인수랑 회전율을 계산하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공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일수는 다시 설명드리면 요 매출 채권이 회전돼서 돌아서 나한테 현금으로 돌아오는데 며칠이 걸리겠냐 이런 얘기예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 입학하신 미주초 입학생들한테 다시 또 질문. 음, 자, 그 매출 채권 회전일수가 물건을 파는 회사 입장에서 회전일수가 높은 기업이 좋을까요? 낮은 기업이 좋을까요? 요거는 정확하게 낮은 기업이 좋겠죠. 왜냐하면 매출 채권 회전일수가 20일이다. 그러면 매출 끊고 나면 20일 안에는 현금이 평균적으로 다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어떤 회사는 매출 채권 회전일수가 만약에 100일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주고 나면 100일 있다 현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20일 만에 현금이 들어오는 회사와 100일 만에 현금이 들어오는 회사의 캐시플로우가 어디가 더 풍부하고 유동성이 좋겠어요? 당연히 20일 만에 들어오는 회사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매출 채권을 분석하는 핵심 내용이라는 거. 음, 그래서 제가 막 7가지 막 써놔드렸는데, 요 부분은 그냥 한 번씩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 채권이 많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 채권이 많으면 매출도 많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게 이제 투자자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네, 두 번째는 매출이 현금으로 잘 회수되는지, 이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회전일수라고 하는 것이다. 음,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일수가 낮으면 현금으로 빨리 돈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제품 경쟁력이 높다는 의미기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동일한 물건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특별한 브랜드를 제가 말씀드리긴 하면 핸드폰 A라는 브랜드가 있고 B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A라는 브랜드는 매출 채권 회전일수가 이틀, B라는 브랜드는 매출 채권 회전일수가 50일이에요. 음, 그 얘기는 뭐냐면 동일한 핸드폰을 팔지만 시장에서 A라는 물건은 빨리 현금 갖다 주면 이 물건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B라는 제품은 일단 가져서 제가 팔아볼게요. 팔고 잘 팔리면 그때 돈 드릴게요 할 음, 정도로 음, 같은 제품을 팔아도 경쟁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업종을 비교하실 때는 매출 채권 회전 일수가 낮은 기업이 경쟁력이 더 높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고요. 음, 예, 일반적으로는 뭐 한 90일 정도는 별 문제가 없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출 채권 회전 일수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세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높아지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가 회수가 잘 안 되고 밀어내기 매출을 많이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음, 떨어진다는 얘기는 물건 가져가면서 돈 빨리빨리 갖다 줄게요 하는 회사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 그렇죠. 때문에 이 추세가 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추세가 훨씬 더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절대적인 90일보다는 이 경쟁 기업이나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음, 왜냐하면 어떤 업종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주고도 한 3개월 있다 주는 게 일반적인 업종이고 음, 어떤 업종은 3일 만에 줘야 되는 업종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30일은 좀 부실한 기업, 3일은 진짜 좋은 기업 이렇게 분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 일수는 두 가지. 하나는 업종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것. 같은 경쟁으로 비교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추세가 되게 중요하다. 음, 높아지냐, 떨어지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면 그 사업 그대로 그냥 쭉 해나가고 있거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지. 막 100일, 만약에 100일이 쭉 있었다고 했는데 위에서가 엄청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 업종은 그냥 100일인가 보다. 라고 그냥 봐주시는 게 훨씬 더 네, 유용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사례로 사이트에서 그러면 요걸 실제로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기업들 몇 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네. 일단, 페라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페라리가 잘 팔리고 있는지, 해설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수치로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은 이런 투자 지표나 재무 차트에 있는데, 제가 일단 재무 차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재무 차트를 눌러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음, 여기, 여기 다 써 있잖아요. 매출 예, 채권 회전 일수 제곱. 요거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 일수가 24일, 지금은 23일, 22일, 19일, 16일, 16일. 이 얘기는 뭐냐면, 페라리 그냥 가져가면 돈 빨리빨리 잘 들어오는구나. 음,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별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제가 한번 어떨 것 같은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코스트코. 음, 코스트코는 매출 채권, 매상이 코스트코 입장에서 즉 음, 납품한 회사 입장이 아니라 음, 코스트코 입장에서 매출 채권이라는 게 어떻게 음, 나타나요? 개인이 사갈 거잖아요. 예, 카드로 긁는 거잖아요. 예, 이게 코스트코의 매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카드로 긁어서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예, 카드사에 정산해주면. 예, 별로 안 길 것 같잖아요. 그냥 느낌상 딱, 카드로 음, 긁어서 정산받으면 들어오면 끝이니까. 실제로 음,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한번 볼게요. 네, 보니까, 4일, 어, 4일. 4일 만에 그러니까 들어오네요. 제가 말씀드린 건 업종마다 다르다는 거죠. 음, 왜냐하면 코스트코를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서 음, 카드로 결제하면 며칠 있다 카드사에서 코스트코에다 대금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코스트코가 일반 회사한테 어떻게 나눠주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며칠 만에 돈을 줄 거는 그 예, 다음에 문제고, 음, 일단은 코스트코는 거의 현금이 결제하면 거의 바로바로 들어오는 현금이 엄청나게 잘 도는 회사다. 이렇게 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할 수 있겠죠. 한 예, 가지만 한 개 기업만 더 살펴볼게요.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 존슨앤존슨을 보면 이 회사는 매출 채권 회전 일수가 2014년도에는 54일이었고 지금 보면 음, 한 64일 정도인데 음, 큰 변화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대략 한 2개월 정도 있으면 2개월. 현금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음, 존슨앤존스가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간 도매상을 통해서 소매상에 팔고 소매사가 돈 주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돈이 돌겠죠. 그래서 존슨앤존슨이 그러면 코스트코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쁜 회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업종마다 봐야 되고 만약에 코스트코가 어떤지를 비교하려면 월마트나 뭐 달러 제너럴 이런 회사들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매출 채권을 가지고 회전일수 가지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돈이 잘 회수되고 있는지는 요 지표 하나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작은 숙제를 하나 내드리면 관심 있는 기업들,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서비스업도 마찬가지 하나 쳐보셔서 어떻게 내 기업이 움직였구나. 혹시나 내가 좀 문제가 생겼던 기업들은 어떻게 나타나지? 라고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음.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생각보다 숙제가 그래서 되게 많네요. 맞나요? 그만 낼까요? 숙제를?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네. 간단하니까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죄송합니다. 이게 숙제라는 말 쓰면 안 되는데, 그냥 복습? 네, 그러니까, 왜냐면 실전에서 사실은, 이게, 제가 그래도 쉽게 잘 설명을 드리는 편이라, 예, 들을 땐 잘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 기업을 재무제표 넣어놓으면 하얗게 되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해봐야죠. 반드시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 기업을 쳐보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직접 판단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일단은, 두 개 중에 제일 중요한 일단 매출채권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제가 재고자산 이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예, 두 예, 번째 이어서 재고자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해도 예, 되겠죠? 예, 안 예, 지셨겠죠? 예, 아직 괜찮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네, 오늘은 재고자산까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재고자산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재료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또는 이제 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했는데 예,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실제로 현금에서 현금으로 이렇게 계속 이 턴을 도는 거거든요. 음, 이게 1년 동안 돌면서 현금이 얼마나 쌓이느냐가 이제 발생하는 건데, 기업이 실제로 현금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세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예를 들어서 뭐 1억 달러를 돌렸는데, 회사에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유형자산에 넣어 1억 달러를 쑥 넣어서 1년 있다 현금으로 돌아왔는데, 8천만 달러가 됐어요. 음, 6천만 원. 이러면 이제 회사가 점점 망해가는 게 하는 거고, 1억 달러를 집어넣어서 쭉 돌렸더니, 1억 2천 돌렸더니 1억 4천. 이렇게 되면 이제 음, 회사가 점점 좋아지는 회사가 되는데, 그 음, 과정이 어떤 단계가 있는지 좀 설명드리고, 그 단계를 재무제표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를 삽니다. 그 완전 날 것의 원재료를 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원재료를 샀으면 가공을 하잖아요. 음, 프로세싱을 하는데, 가공을 하는데 우리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거는 1년에 한번 어느 날 시점에 딱 스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음, 공장이 재무제표 결산한다고 멈춰 있지 않잖아요. 예,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12월 말이라고 해서 우리 결산할 때 잠깐 공장 멈추세요. 이건 안 되니까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 원료를 사서 뭘 만졌어요. 만져가지고 물건을 한참 만들고 있는데 12월 말에 이걸 뭐라고 할래? 이 원재료는 아니잖아요. 손을 예, 대버렸으니까. 예, 그렇다고 제품도 아니요. 팔 수 예, 있는 상태가 아니까. 음, 그런 거를 제공품이라고 해요. 제공품, 네, 제공품이라고 하고, 요게 공이 뭐냐면, 이 제공이 한자인데, 공정 중에 있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프로세싱 중에 있는 물건, 이런 거예요. 음, 뭔가 손을 살짝 댔다. 조립이 아직 안 끝났어. 요 상태들을 다 제공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만약 원재료가 쉽게 얘기하면 이게 신생아 이런 개념이고 제공품이 약간 사춘기 뭐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제품이 뭐냐면 네, 성인 완전 이제 내가 완성된 단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공품도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중간에 있는 사춘기 같은 녀석이구나. 음, 원료도 아니고 제품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요 형태들을 가는데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부를 때는 요 세 가지를 다 재고자산이라고 한다. 음, 즉 원재료를 사와서 아직 제품이 만들기 전 단계와 제품이 다 됐긴 했지만 아직 안 팔려서 공장에 쌓여 있는 단계까지의 항목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요 물건을 이제
파는 거잖아요. 예. 이 제품을 팔면 우리 바로 앞에 배운 요 매출 채권이 되는 거예요. 음, 제품을 팔았으니까 계산서를 발행하는 순간 매출 채권이 되고 요 매출 채권이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요 매출 채권이 현금으로 돌아오는 날짜를 우리가 뒤에 회전 일수를 붙여서 음, 매출 채권 회전 일수라고 말씀드렸죠. 요게 매출 채권 회전 일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현금이 더 올라가게끔 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 이런 거고. 자, 재고 자산은 많으면 이것도 우리 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어요. 재고 자산은 많으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많아도 있겠죠. 와, 그렇죠. 아, 예,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많아도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원료나 이런 게 엄청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음,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생산할 것들을 쭉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음, 만약에 원료가 없으면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막 엔비디아에도 막 주문을 엄청나게 넣는데 엔비디아에서 안 줘요. 그러면 반도체 회사들이 뭘 AI 이런 뭘 서버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원료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음, 이 제대로 적시에 생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 재고 자산이 많다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그래서 재고 자산이 많아지는 걸 가지고 또 일부 언론에서 써요. 이 회사 음, 재고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하나도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매출이 많은 회사일수록 매출 채권도 많고 재고 자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음, 재고 자산의 크기 자체를 가지고 분석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냐? 요 마지막 단계에 멈추는 애들, 여기. 네. 네, 제품 생산에 음, 멈췄어요, 완전히. 음,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안 팔리고 있어요. 요게 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음, 우리가 재고 자산을 체크할 때는 재고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재고 자산이 팔리지 않는 것. 이 팔리지 않는 거를 묻던 어떤 지표로 체크할 거냐. 음.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재고 자산 회전일수. 회전일수. 네. 아까 앞에는 우리가 매출 채권 회전일수. 매출 채권 회전일수는 물건을 팔아서 현금이 들어오는 데까지 걸리는 날짜. 재고 자산은 아까 제가 프로세싱을 해서 매출 채권으로 단계가 자산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예, 바뀌는 단계 직전까지가 재고 자산인데 팔리는 데까지. 그러니까 원료를 사서 물건을 팔 때까지. 그러니까 판다는 얘기는 바로 매출 채권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팔리는 데까지 걸리는 날짜를 재고 자산 회전일수라고 한다. 음,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그 음, 어렵진 않죠. 예, 자, 예. 그리고 투자자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를 제가 7가지로 마찬가지 정리했는데 빨리빨리 읽어드리면 재고자산이 많은 거는 문제가 안 된다. 네, 매출을 많으면 당연히 판매할 제품이 많아야 된다. 네, 안 팔리는 게 진짜 리스크다. 음,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지표가 재고자산 회전일수다. 음, 그리고 재간회전수가 낮을수록 생산하면 바로바로 팔린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재료에서 제품을 만드는 데까지도 짧을 뿐만 아니라 그냥 생산하면 그냥 마구 팔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되게 빨리 팔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이 되게 높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재무제표에서는 막 30일 이하 뭐 이렇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60일이라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음, 매출 채권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추세가 중요하다. 음, 재고자산 회전일수 추세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물건이 점점 팔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오래 시작한다는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언론사나 이런 데를 보면 가끔 어떤 회사가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면 여기에서 쳐서 딱 회전일수를 보면 높아지고 있던 게 딱 보여요. 예, 아, 높아졌구나. 아, 그래서 안 팔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 회사가 잘 팔리는 데가 언제가 될까요? 재무제표가 분기마다 발표하잖아요. 예, 저 회전일수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재고가 좀 소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음, 통해서 이 재무제표를 보고 재고자산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자체보다. 그다음 반대로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막 떨어져요. 그러면 쌓여있던 재고가 엄청나게 빠르게 소진되면서 네, 잘 팔려 나간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는 앞으로 수익성이나 단가를 올려도 더 잘 팔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비즈니스 환경 구조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추세가 되게 중요하다. 반도체 기업 분석할 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아,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나 소비재 중에 뭐 나이키 이런 기업들 분석할 때 예. 요 재고자산 회전일수는 되게 유용한 네, 지표가 됩니다. 예. 그래서 동종 업종 내 경쟁 기업하고 비교하는 게 일단 매출 채권처럼 음, 중요하고, 네, 사업 구조 자체가 회전일수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매출 채권하고 동일한 개념에서 요거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화면, 예.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어디서 요걸 판단하시면 되는지 제가 조금 네,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오늘 일단은 나이키를 한번 보도록 나이키? 예. 하겠습니다. 네, 나이키. 나이키가 요즘에 나이키를 주가가 많이 들어오셔서 떨어졌는데. 네,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음, 최근에 또 이제 이 나이키를 매수하는 이제 기관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맞아요. 뉴스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좀 눈여겨보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여기도 보면 저평가는 맞아요, 분명히. 그리고 밸류에이션에서도 보면 이렇게 매우 자 시장에서 형편없는 가격을 받고 있는데 예. 그동안에 뭐 재고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가 이제 다른 데 좀 뺏기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그 악재들을 좀 해소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살 음, 필요는 없지만 이 회사의 어떤 뉴스플로우의 변화들은 좀 추적하고 있을 필요는 있는 시점은 된 것 같다. 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뭐 네, 재무에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요 가운데 재무 차트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예. 네, 재무 차트를 누르시면 여기 세 개가 있는데 요 세 개를 짧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연한산이 있고 연간이 있고 분기 요 세 개가 있는데 분기는 뭐 3개월마다 값을 찍는 거니까 잘 이해하실 거고 연간도 연간 1년에 한 번씩 찍는 거니까 잘 이해하실 거고 연한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연간으로 환산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 우리가 왜 트레일링 값을 쓰잖아요. 이 예. 트레일링 값이 바로 이제 이 연환산이라는 개념이라서 왜 이 개념을 쓰냐면 이제 우리가 3분기까지 실적이 나오면 얘가 연간으로 했을 때 얼마인지를 이게 수치가 빨리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 4분기를 트레일링으로 합산한 값을 연환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환산을 보면 연간처럼 보여주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옵션을 3개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간 길게 보시려면 연간을 보고 최근의 변화를 민감하게 보시려면 분기를 보시는 거고 좀 이렇게 스무스한 이런 그림을 보시려면 연환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연간 장기 그래프를 좀 이따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예를 보면 네,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이때 뾰족 한번 올라왔죠. 많이 2020년도. 올라갔네요. 네, 요때에 비하면 100일대에 비하면 뾰족 올라왔고 요게 한번 올라갔고 그러네요. 보면 이제 요때가 2020년 5월이고 과거에 재고자산에서 한 100일 정도 됐다가 127이니까 한 달 정도 더 늦어진 거죠. 자, 음, 2020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시기가 있죠. 예. 이게 팬데믹. 코로나, 음, 네, 코로나 팬데믹 시기 때 음, 이제 이런 물류의 문제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죠. 생기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음, 이게 연간 지표에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저 변화를 더 분기마다 체크하고 싶으면 저 아까 기간을 분기로 체크하시면 분기마다 변화를 더 민감하게 보는 거고 얘는 지금 연간을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22년도 5월 달에도 또 피크를 한번 쳤거든요. 음, 피크를 쳐서 이때도 계속 이제 그 얘기 나왔고 지금 좀 줄고 있는데 지금은 2024년 5월 기준이니까 요거를 최근 분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 어떤지, 추세를 어떤 한번 보죠. 추세를 좀 네, 네, 회복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예.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땐 최근 분기 데이터를 좀 보면 자, 여기가 아까 이제 매출 재고자산 회전에서 137일에서 125일, 114일, 100일, 이제 90일대에서 좀 음, 내려왔죠. 그러니까 예. 예전에 과거에 나이키가 정상적으로 팔렸던 그 기간하고 이제 비슷한. 그러니까 그러네요. 연간으로 봤을 때 과거에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막 재고가 적체돼서 뭐 대량 세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경영적으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재무제표를 본다는 거는 재고자산의 비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경영 활동에 대한 결과가 제가 이 숫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린 이 숫자를 보면서 아, 경영이 그래도 나아지고 있겠구나. 음, 나이키 사장님이 한숨은 돌리셨겠구나. 이런 것들을 네, 이걸 통해서 보는 게 그냥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그리고 애플이 좀 잘 팔리는지 한번 네, 네. 애플을 연간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음, 연간으로 봤더니 애플이 이제 과거에는 7일, 13일, 7일, 9일, 10일, 13일. 과거보다 약간 약간 높아졌긴 하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8일에서 13일이니까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음, 뭐 아이폰이 안 팔린다 뭐라고 해도 바로바로 그래도 뭐 팔리네요. 13일 정도면 네, 쏙쏙쏙쏙 물건이 잘 음,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음, 최근 분기만을 가지고 좀 체크해 보고 싶다 하면 네, 분기로 체크했을 때 분기로 했을 음, 때도 네, 뭐 13일, 음, 11일, 11일, 11일이니까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네, 거의 음, 비슷한 수준이라서 물건을 팔리는 데는 네, 별 문제는 네,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음. 이거 테슬라 한번 봐볼까요, 이거? 재미있을 것 아, 같은데. 그럴까요? 그렇죠. 테슬라도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저기 뭐야 자동차도 그런 예,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연간으로 보고 제가 분기로 한번 봐볼게요. 예, 연간으로 봤더니 한번 보면 네. 2014년도에는 150일이었고 음, 그때부터 요때부터 이제 26년, 27년, 28년 이렇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예, 요 예. 2000 이게 16년이고 이게 17년이고 18년이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뭐냐면 물건이 엄청나게 잘 팔리기 그, 시작한다는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가 아, 물건이 되게 잘 팔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단순히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유지되면서 매출액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 매출액 성장하는데 재고자산 회전일수도 떨어지는 기업이 있어요. 이거 뭐 훨씬 더 잘 팔린다고 보시면 되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테슬라를 살려면 언제 사야 될까? 그러면 좀 빨리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도 막 순이익이 적자라 하더라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면 음, 그때부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여기 보시면 밑에 막 좀 어려운 요건 이해 못 하셔도 그냥 넘어가세요. 그 저기 나중에 제가 현금흐름도 설명드릴 텐데 여기 보면 현금흐름 영업활동이 계속 마이너스 61, 6,100만 달러 여기 2018년도부터 보면 예, 20억 달러로 흑자 전환하면서 그러네요. 이때부터 이미 플러스로 전환했거든요. 이때도 음, 적자거든요. 이때도 음, 적자지만 이렇게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이유는 바로 예, 이런 데서 물건들이 엄청나게 더 빨리 시작하고 있고 매출 채권이 회수되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니까 회사의 현금이 빨리 쌓이기 시작하고 이 빨리 쌓이기 시작하는 결국은 회사가 에, 영업 현금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순이익이 따라가는 지표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업 활동 현금의 흑자 전환을 순이익의 흑자 전환보다 먼저 체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우리가 테슬라를 그냥 재고 자산 이렇게 볼 때와 이걸 보면 왠지 이렇게 테슬라가 막 자동차가 막 엄청 팔려 나가는 것 같고 이런 것들 그림을 그려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의 경영 활동을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으면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완전히 보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음,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2022년도에 보면 이때 또 51일까지 떨어졌다 77일까지 솟았잖아요. 한 20일 예, 정도 더 늘어났거든요. 예. 이때가 또 예, 테슬라가 뭐 팔리니 안 팔리니 뭐 재고를 밀어내기 위해서 단가를 인하하느니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었던 때고. 맞아요. 그래서 예. 이제 분기로 좀 한번 볼게요. 최근 분기의 변화들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는 건데 어떨까요? 저도 보진 않았는데. 네. 음, 79일, 63일, 최근에는 이제 떨어졌네요. 그러네요. 2분기 연속으로. 네, 75일에서 66일에서 음, 67일이니까 아마 뭐 지금 거의 가장 낮았던 그 수준하고 비슷한 정도로 네, 그렇게 되고 있고 네, 음, 매출 채권도 뭐 12일이니까 잘 팔리고 현금도 잘 회수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실질적인 현금 흐름도 되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 형태들을 통해서 네, 기업들을 좀 분석하고 좀 현금이 모자라거나 부실한 기업들을 보면 이제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을 거예요. 잘 안 팔리고 있으면 현금이 문제가 생기고 현금이 문제가 생기면 현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서 빌려와야 되는데 주주한테 빌려오거나 그걸 증자라고 하고 이제 은행에서 빌려오면 부채 타입이라고 이야기하고 둘 다 안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분식. 현금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면 이제 분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의 출발점이 바로 이런 재고자산 회전 일수, 매출채권 회전 일수가 문제가 생기고 현금 흐름이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실제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실제로 좋은 기업들 아까 뭐 재무제표 부실 기업들을 빨리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좀 집중해서 분석하시는데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은 여기까지 오늘 준비했습니다. 너무 그 흥미로운 주제를 배운 것 같습니다. 사실 재고자산 운전일수 같은 거는 좀 다른 데서 이제 접하기 어려운 정보잖아요. 굉장히 네, 저도 이제 많은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했다고 자부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출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정보인 것 같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죠. 이런 좀 재고랑 민감한 관계가 있는 재고가 쌓이면 가격이 뚝 떨어지는 이런 그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초이스탁 통해서 이 정보 확인하시면 어느 정도 지금이 피크구나, 지금이 바닥이구나, 뭐 이런 거를 짐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그 같이 파악하면 또 이제 판단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하시는데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재미있는 그 정보를 이게 취득하면서 투자 실력도 느는 것 같고요. 배우는 재미도 만끽하면서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김민준 대표님, 이번에는 좀 녹화가 많이 늦어졌는데 푹 쉬시고요. 다음 네, 방송에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